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시작합니다. 11시 9분, 10분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코스피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미국 증시가 제법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코스피는 3,200선 회복하면서 코스피 12포인트가량 올라서 갑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힘을 내주고요. 금투까지 기관까지 소폭 순매수로 가세를 했습니다. 오늘 이슈앤뷰에서는 최근에 반도체 대란, 특별히 차량용 반도체에서 붙은 반도체 대란이 각 국가 간의 전략적 무기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변화가 많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님과 잠시 후에 이 부분 알아보겠고요. 마켓 주민 시간에는 바이오 기업 가운데 또 뉴질의 파마라는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슈앤뷰 출발하겠습니다.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부족 사태가 그저 제품의 부족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 경쟁과 맞물려서 상당히 산업적으로 중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과 이 부분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차량용 반도체야 사실 못 만드는 게 아니고 고부가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데 차량용 반도체 부족해서 백악관에서의 지난번에 반도체 화상회의 전략적 무기들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반도체 공급 부족 쇼티지가 상황이 우려할 만한 건지 좀 현황부터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일단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GM이라든가 쌍용차 공급 사슬의 차단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맞물렸는데 실제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수요 예측의 실수로 인해서 이 반도체의 수급에 차질 이 문제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PD님께 이 그래프를 보내드렸는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10대 주력 수출 품목을 꼽으면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가 단연 1위죠. 근데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거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나 그 밖에 고용이나 여러 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뿐 아니라 이 자동차가 2위 수출 품목이고요. 자동차 부품을 합치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대략 한 11% 되는데 반도체 수출에 못 미치죠.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에서 반도체 수출이 중요하고 또 자동차 수출이 중요한데 마치 편자의 못에 비유되듯이 말발굽을 잃어버리면 편자의 못 자체를 잃어버리면 말발굽도 잃어버리고 말발굽을 잃어버리면 말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게 연쇄적인 작용을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전체에 걸쳐서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응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반도체 신냉전 체제가 왔다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게 어떤 산업이든 간에 사실은 일시적인 공급 부족과 소가 추여 이런 소위 쇼티지나 이 미스매치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반도체의 대란들은 그게 아니라 과거의 석유가 패권 전쟁의 핵심 무기였던 것처럼 반도체가 미중 간에 세계 경쟁에 이렇게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내재화하자 하는 움직임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의 신냉전 체제가 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2019년을 한번 돌이켜보면 일본으로부터의 반도체 소재와 장비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했는데 그 정책이 2020년 이름하여 소부장 국산화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치 이 일본의 그런 공격이 계기가 돼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라는 우리의 중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더 확고히 했던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이 이토록 중요한 반도체의 수급 대란이 있게 되면서
이참에 어차피 리쇼링 정책 추진하고 자국의 여러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자국으로 이제 전환해 나가는 움직임을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도체만큼 우리가 스스로 가져가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반도체 신냉전 체제가 오는 것이고 앞으로는 인공지능 반도체, 뭐 서버 반도체, 그밖에 여러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집중적으로 이 산업이 더 융성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소위 디지털 전환으로 이끌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기존 차량의 반도체 공급이 대략 부품 중에 2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차 부품으로는 뭐 700개에서 1000개, 이게 자율주행 전기차까지 가면 당연히 그 이상.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러 유망 산업들을 지켜보면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만큼은 우리 스스로 내재화하자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미국이나 대만이나 중국도 다 같이 그런 경로화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이런 신냉전 체제에 말 그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필요하면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게 아닌 자원이 돼가고 있는 거죠. 네. 예. 산업의 어떤 수요의 변화, 전기차. 그다음에 어쨌든 뭐 미국 중심의 재편, 트럼프든 뭐 바이든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죠. 네.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단기적인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산업 재편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한테도 저희가 얼마 전에 그런 논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파고를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들 했는데요. 네. 기업 측면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네. 정부도 뭐 K 반도체, K 배터리 지키겠다고 얼마 전에 좀 정책을 냈잖아요. 맞습니다. 정부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거는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반도체 공급 부족의 장기화에 대응하라. 네. 라는 칼럼이 오늘자로 나갔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예. 단기적으로 이제 하반기가 되면 해소될 걸로들 네. 초반에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생각 이상으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는 부품을 중장기적으로 수급 안정을 유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 완제품 제조기업에게는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예.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편자에 못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반도체 수급 안정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칼럼에다가 제시했던 그래프를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제가 핵심적으로 제시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재밌는데요.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의 소위 자동차 강국들을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로 보고 반도체 점유율로 또 본 겁니다. 근데 세계 주요 자동차 강국들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로 보면 자동차 시장 점유율보다 더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차량용 반도체 점유율이 낮고 자동차 점유율이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거죠. 결국 이런 강국들이 자동차를 생산하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세계 시장의 어떤 굳건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반도체 내부적인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미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 다음 주에 이제 산업부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가전사들,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반도체 시장으로 진입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으로 진입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네. 자동차 기업, 자동차 부품 기업, 또 가전사 이런 기업들이 소위 그 해당되는 공급사슬에 있는 부품, 반도체를 스스로 생산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밸류체인을 공고히 하는, 내재화하는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함께 가져감으로써 글로벌 신냉전 체제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강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뭐 그런 어떤 합작사를 좀 자동차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설립하는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뭐 기업들은 잘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현대차 글로벌 기업이고요. 네. 뭐 회사의 운명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그런 인식이 정말 절박하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돼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뭐 K
배터리라든지 혹은 K 반도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지금까지 뭐 적극적으로 유망한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끄는 그런 정책들이 주가되었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투자량이 집중되는 것보다는 어떤 방향에 이게 K 배터리라고 해도 네. 배터리 영역에서 어떤 영역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내재화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 전략을 함께 짜는데 정부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투자가 이끌어질 수 있도록 유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대통령 행사에 가실 때만 반짝하지 말고 정말 책임 있는 고위 관료들이 중장기적 계획을 제발 좀 수립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우리 반도체 관한 얘기, 산업의 중요성은 그 정도 하고요. 최근에 또 뭐 책을 열심히 쓰시는데 투자 시프트라는 책을 쓰셨다고 해서 예. 추가적으로 그 인사이트를 조금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뭔가 이 환경, 이 전반적인 사회 구조의 환경, 경제 흐름의 메가 트렌드의 변화들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요 네. 생각하신 키워드는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키워드는 우리가 많이 무시하고 있지만 굉장히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변화.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고령화인데요. 우리가 먼 미래를 보지 않고 그냥 단기적인 투자에 집중해 계시다. 많은 분들이 개미 투자자로서 투자 시장에 금융 투자 시장에 들어온 것은 진입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투자 방식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 우리가 저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투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는가 나를 스스로 분석을 해서 저축이 아닌 또 투기가 아닌 건전한 견실한 투자 방식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자 투자 전문가랑 함께 이제 책을 집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고령 사회, 그 다음에 디지털로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예. 멀리 보고 투자를 하자고 그러셨는데요. 네. 뭐 기다림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서 네. 이제 장기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왜 멀리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뭐 어제 사고 오늘 빼고 하는 그런 투기 방식의 네. 투자 이런 것들은 어떤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어떤 이슈 따라서 누가 뭐라고 카더라라는 그런 이슈에만 집중해 가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해버리고 또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래 갈 수가 없다. 지속 가능한 투자가 아니다. 네. 우리는 이제 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말 그대로 100년 사는데 내가 70세까지 만약에 일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0년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장기 투자가 답인 거거든요. 그럼 장기 투자는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거슬 수 없는 트렌드가 있을까? 그럼 그런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유망 기업은 누굴까? 그런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자산을 골고루 배분하면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채권, 대체 투자 여러 가지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골고루 담아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그 경기 사이클의 변화에 맞게 리밸런싱하는 그런 네. 방식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집중적으로 강조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뭐 실장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저희도 그렇지만 그러면 한국에서 장기 투자하면 정말 수익이 안정적으로 났느냐 그런 데 대한 고민은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건데 그래서 흔들림 없는 투자 전략을 제시하셨어요. 몇 가지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네. 뭐 흔들림 없는 투자 전략, 우리를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네. 일확천금을 벌겠다. 버핏이 이런 잃지 마라. 네, 첫 번째 그 얘기가 했잖아요. 그런 방식인데요. 저는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해서 네.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국민연금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들여다보면 좀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방향성을 좀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겠는데요.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기금이 807조 원입니다. 근데 807조 원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보면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비중이 더 높습니다. 국내 지금 뭐 20% 미만이라서 계속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해외 주식 비중을 네. 계속 늘려나갈 늘리고. 계획을 이미 갖고 있고요. 대체 투자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채권 투자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근래 경제에서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그리고 팬데믹 경제 충격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기 채권 금리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100% 주식, 뭐 100% 부동산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잘 이제 구성하시고 경기 변동 사이클에 맞게 이렇게 변화, 리밸런싱을 하면서 투자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한 6가지 투자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었네요. 네. 국민연금의 구조를 벤치마크하게 하라는 말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구성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오늘 이제 반도체 대란 관련된 이야기하고요. 또 김광석 실장님의 투자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이야기까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